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 시제품의 40%가 2인승으로 제작된 이유. 2. 폴란드 우선 인도에도 국군 타격 제로인 이유. 3. 한국. 모든 전투기 전면 교체 확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 번에 이렇게 성공할 줄은 대한민국도 몰랐습니다. 지난 2월 20일, 마침내 CJ 4호 기도 초도 비행에 성공하여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을 한 번 더 입증해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수의 외신, 군사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이번 CJ 4호기의 초도 비행 성공이 KF-21 음속 돌파 성공 수준의 국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CJ 4호기가 KF-21 복자형의 첫 번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KF-21 단자형과는 설계 자체가 다르며 그 안에 내재된 군사적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KF-21 복자형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CJ 4호기는 복자기. 말 그대로 조종석의 앞뒤로 두 개인 형태입니다. 얼핏 앞뒤로 조금 더 길게 만들면 그만인 것 같지만 이로 인한 기술적 난이도는 상당한데요. 우선 전방 동체에 조종석이 추가되면서 내부 연료 탱크 공간 등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합니다. 비록 후방부는 단자기와 동일한 형태지만 전방부는 새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과 KF-21 CJ 4호기는 성공했고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도전을 하는가? 입니다. 더군다나 KF-21 복자형은 CJ 4호기 하나도 아니고 6호기까지 2대나 제작했습니다. 일단 명목상 CJ 5호기가 인도네시아 인도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KF-21 CJ기의 40%가 복자형인 셈인데요. 단순히 기술 성취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무모한 도전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KF-21 복자형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KF-21 복자형 개발은 대한민국 안보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복자기는 파일럿 교육용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런 의식이 생기게 된 건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비단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복자기는 좌석마다 임무 구별이 뚜렷했습니다. 앞좌석은 흔히들 말하는 파일럿으로 기체 조종을 담당하는데요. 반면 뒷좌석은 무장통제사 WSO라는 생소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WSO는 이름 그대로 전투기의 무장을 관리하는데요. 일례로 AIM-54 피닉스 0대공 미사일은 파이어 앰퍼샌드 포겟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지만 종말 유도 단계인 23km까지는 직접 레이더를 조작해줘야 했습니다. 당연히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레이더까지 조작하는 건 아무리 숙련된 파일럿이라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한 명의 파일럿을 더 탑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WSO는 주로 전폭기 등에 탑승하여 지상 폭격 임무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관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F-15K도 전폭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복자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기술이 발달하고 전투기의 전자장비, 광학장비가 발전하면서 WSO의 역할은 줄어들었는데요. 쉽게 말해 타격에 필요한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파일럿 일명으로도 전투기 조종과 무장 관리를 모두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연비 효율, 공기 역학에서 단자형보다 단점이 뚜렷한 복자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KF-21만 봐도 국내에서 개발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가 탑재되었는데요. EOTGP는 WSO 대신 주야간 표적 탐지 및 추적, 표적 정보 무장 개통 연동, 고출력 레이저 조사 및 정밀 무장 유도 등을 담당하면서 파일럿의 무장 운용을 돕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할 일을 컴퓨터가 대신한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2000터부터 2010년대 전투기는 대부분 단자형입니다. 복자형은 교육용이나 기종 전환훈련용 등으로 소량만 생산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현대전을 넘어 미래전으로 흘러가면서
복자기의 임무가 다시 중요해졌는데요. 아마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애초에 복자형 전투기는 파일럿 일명으로는 모든 임무를 담당할 수 없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다 전자장비와 미사일이 발전하면서 사라졌고, 이제 와 다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부활한 건데요. 이는 거꾸로 말해 파일럿이 담당해야 할 임무의 영역이 다시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전자전과 무인기 편대 지휘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정점이 총집합된 전투기는 이제 단순한 지상화력 지원, 공중무쇠 확보 등에서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작 그 정도로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를 운용하기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요. 당장 F-35A 봐도 1대당 가격이 무려 1,7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1년 유지비만 108억 원터부터 130억 원에 육박합니다. 물론 F-35A가 특이할 정도로 유지 비용이 비싼 편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전투기라는 건 돈 먹는 하마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자전기입니다. 비슷한 제공권을 보유한 나라의 공중 전력을 비교한다면 얼마나 우수한 전자전기를 보유했느냐가 지표가 되는데요. 단적인 예로 미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투기는 F-22 랩터가 아니라 EA-187 그라울러입니다. 2009년에 있었던 모의 훈련에서 미 해군 소속 그라울러는 랩터가 포착된 찰나의 순간 ECM 공격을 가해 랩터의 레이더를 무력화했는데요. 이후 AIM-120 암램을 이용해 격추에 성공했습니다. 이보다 3년 앞선 노턴 엣지 훈련에서 F-22와 F-15, F-16, F/A-18 이모의 공중전을 벌였을 때 144대 0이라는 경이적인 교전비를 기록했다는 걸 감안하면 EA-187 그라울러의 전자전 능력이 공세에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전자전기는 적의 탐지 자산을 무력화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공습 등에서 전투기 편대 최선두에 투입되어 적의 대공 레이더를 무력화하는데요. 즉 적의 눈과 귀를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입만 남은 적은 제공권을 빼앗기고 비명밖에 지를 수 없는데요. 실제로 KF-21N은 EWC-RWR 제어기, 제밍 신호 발생기, RWR, RF 제머, CMDS를 통합한 국산 통합전자전체계 EW 스위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럿 혼자서 기체 조종과 전자전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KF-21 복자기가 필요한 건데요. 정리하자면 CJ-4호기와 6호기는 KF-21 전자전기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CJ-4호기는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 시험 등에 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KF-21 복자형은 무인 편대기의 지휘도 맡게 될 것입니다. 일명 MUMT라고 부르는 새로운 개념의 작전 수행 방식인데요. 이를 쉽게 말하면 KF-21 단 1대로도 무인기와 함께 편대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급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무인 편대기를 위험지역에 선제 투입하여 항공폭탄을 투하하거나 무인기의 저피탐 능력을 살려 전방의 적을 먼저 탐지하는 전술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KF-21 후기 개량형이 6세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전자전 수행과 마찬가지로 KF-21 파일럿이 전투기와 무인 편대기까지 모두 조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무인기에 아무리 AI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밀한 조종을 위해선 추가 파일럿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KF-21 복자형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속에 숨겨진 의미가 더 많습니다. 전자전기와 무인기 편대를 보유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공중전력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시제기들은 110회 이상의 다양한 시험 비행을 치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부디 KF-21 시험 비행이 끝나고 양산에 돌입하기까지 대한민국이 방산 분야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시 잊고 있던 사이 최근 K9 폴란드 도입 3차 물량을 출고하면서 1단계 납기를 완료한 건데요. 이는 지난 2022년 8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초도 물량 출고 기준으로 고작 3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이쯤이면 한국 무기 체계를 의심하는 사람들조차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국내 일각에서는 경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방산 수출이 지나치게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열광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온갖 암수가 판을 치는 국제교역에서 한국과 우리 군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폴란드 방산 계약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폴란드행 K9 자주포 3차 물량 12대가 출고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초도 물량 24대, 2차 물량 12대에 더해 총 48대의 K9 출고를 완료하면서 사실상 폴란드 방산 계약 1단계 납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속도인데요. 한국은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와 3조 2천억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164문을 추가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1년에 약 55대의 K9을 납품하면 1차 실행 계약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기보다 규모 면에서 1차 실행 계약의 2배가 넘는 2차 실행 계약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폴란드 방산 계약 당시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따라붙는 구설수는 많지만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폴란드에 수출한답시고 국군 물량을 뺏어주면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하냐, 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까내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만보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인데요. 실제로 이번 3차 물량 또한 우리 군의 창정비 물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방산 수출이 장기적 이득이라 해도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이고 북한이고 하루가 다르게 전쟁의 징후를 보이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력 중 하나를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수출해도 되나 싶은데요. 언론에서는 군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정비 물량이다 라며 문제없다는 식이지만 어찌되었든 군의 물량을 변동했다는 건 변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군사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언론이 만들어낸 소동의 오류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자가용 종합검사 주기가 돌아왔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소를 찾고 차량 검진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귀찮기는 하지만 아마 1터부터 2시간이면 1년의 과정을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셨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의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병대대에서 K9을 운영하다 10여 년이 지나면 체계 창정비 주기가 돌아오는데요. 여기까지는 승용차의 종합검진과 비슷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정비라는 게 추가 개량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4개월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개 포병대대는 통상적으로 야포 18대로 구성되는데요. 만약 군사 분야와 민간의 창정비 공정이 똑같다면 이 막대한 병력이 4개월을 훈련 한번 못 해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창정비 기간 일선의 병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대체 장비, 통칭 F를 따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비가 오래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사용할 임시 장비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렌터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폴란드로 보낸 1단계 물량 48대의 K9이 바로 F 장비입니다. 언론에서 표현한 당장 필요 없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데요. 즉 폴란드에는 보험성으로 비축해둔 물량을 보내고 대신 K9 신품이 생산되는 대로 우리 군의 창정비 예정 물량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만 기다리면 새 K9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군이 훨씬 이득인데요. 이쯤이면 오히려 폴란드가 억울한 수준입니다. 물론 애초에 이런 방식은 폴란드가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한국의 우수한 창정비 실력을 믿고 F를 창정비해서 보내달라고 한 건데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심각한 안보 공백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만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납기일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상당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당장 독일만 봐도 이제는 정비 능력마저 의심받는 상황인데다 F라 하더라도 납기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비가 느리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놀라운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나머지 436대의 K9 2차 실행 계약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K2 흑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긴급 소요분 1차 물량 180대를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고 2차 물량부터는 폴란드 군사체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지화 모델 K2PL 820대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에서 직도입되는 건 정말 급한 물량뿐이고 대부분은 폴란드가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하겠다는 계약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액 40조 원이라더니 정작 핵심인 2차 계약은 죄다 폴란드 현지 생산이냐 라는 건데요. 특히 2022년 연내 계약을 추진 중이던 2차 계약이 올해로까지 미뤄지면서 폴란드가 라이선스 마진율을 후려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만 방산 대박이지. 정작 좋은 일은 폴란드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4%까지 인상했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 중 최대 규모인데요. 지난해 폴란드 국방비가 GDP 대비 2.4%에 불과했다는 걸 감안하면 1.6배 이상을 단 1년 만에 인상해버린 것입니다. 폴란드가 안보와 군사 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내부에서는 왜 한국 무기체계를 절충교역도 없이 제값 주고 사왔느냐는 문제적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 국민 입장에서는 신생 브랜드나 마찬가지인 한국 무기체계를 수십조 원이나 턱턱 지불하고 사오는 폴란드 정부가 썩 믿음직하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나마 한국 무기체계가 속속 현지에 도착하면서 급한 만큼 믿을 수 있는 걸 사왔다는 식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태가 좀 안정화되는 대로 라이선스 마진율을 깎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해줬으니 한국에서 양보 좀 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마냥 한국의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한국 무기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폴란드라는 방산 허브, 유럽 총판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에 대한민국 무기체계 대리점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높은 마진율을 주장하기보다는 약간 양보하더라도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유럽 판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KPL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정작 한국에만 모든 수익이 돌아간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방산 시장에 뛰어들 이유도 필요도 없는데요. 결국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과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한국의 방산무기가 또 한 번 역대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FA-50에 전 세계가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우리 언론에 보도된 폴란드 수출 소식이 타진되자마자 이집트, 필리핀, 아일랜드에서 FA-50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다 합치면 무려 130대의 FA-50이 수출되는데요. 심지어 사실상 FA-52 승리가 거의 확정된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도입 물량 54대를 더할 경우 최대 200대까지 수출 물량이 늘어납니다. 더욱 긍정적인 건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 나라들이 FA-50 도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경공접기 시장에서 FA-50이 무수하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 소식을 전해드리면 분명 어떤 분은 국뽕이라고 비하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는 분명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8월 12일 서해 해상에서 F-4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훈련 도중 기체 이상으로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우리 공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올해 1월 심소령처럼 몇 명이 더 목숨을 잃어야 할지 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에서 구형 전투기 조기 퇴역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공군은 가장 먼저 FA-50 20대를 조기 생산해 급한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 물량을 먼저 국내에 돌리면 수출 물량을 채우기에 벅차다는 것인데요. 즉 생산 라인이 모자라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라인을 늘려 추가 생산분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산 라인 확충이 불안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생산 라인을 늘렸다가 제작사인 KAI가 설비 확충으로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항공기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FA-50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의 T-7A 레드호크가 또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공장 파업, 사업 지연으로 제조단까지 상승하자 고독만 참아왔던 미 공군 관계자들이 상당히 격노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사기 싫었는데 이제는 정말 짜증이 난다는 반응인데요. 이에 따라 미 공군이 전술훈련기 사업에서 T-7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훈련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한국의 T-50A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세계 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거 쓸데없이 비싸고 애매한 성능의 T-50은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던 게 불과 수년 전이라는 것을 떠올려보면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그만큼 대한민국의 FA-50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박이 난 FA-50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9월 KAI의 충격적인 비보가 날마들었습니다. 미 공군이 수백 대의 고등훈련기를 새로 도입하는 초대형 사업 TX 프로젝트에서 KAI와 록히드 마틴의 T-50A가 미 보밍사와 사브가 내세운 T-7A 레드호크에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에 T-50A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이들이 탄식했습니다. 비록 미 의회가 보잉의 편을 들었다지만 성능으로 보면 T-50A가 T-7A보다 차기 고등훈련기에 더 적합했기 때문에 아쉽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이나 조롱도 많았습니다. 사실 T-50은 개발 과정에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게 한 설계 때문인데요. 훈련기를 만들라고 했더니 한국이 록히드 마틴에 속아 이도 저도 아닌 고가의 항공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마주 많았습니다. 사실 한국은 록히드 마틴과 TX 사업을 추진할 때 세계 최고의 훈련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성비를 앞세운 T-7에 패하면서 T-50 옹호론자들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훈련기 시장에서는 M346과 L-15, T-52 경공격기 버전인 FA-50이 담당하는 경공격기 시장에서는 JF-17, 그리펜 NG, 테자스 등 쟁쟁한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 이제 T-50은 더 이상 수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논평을 내놓는 이들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T-50이 경쟁자라고 지목됐던 항공기들이 하나둘 결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기니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중국산 전투기는 중국산답게 뻥 스펙이 드러났고 인도 테자스는 결함투성이로 날아다니는 관짝이었습니다. 그리고 M346은 생각보다 성능이 부족했고 그리펜은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F-16V나 F-35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타기 전에 거쳐가는 훈련기이자 초계 전투 임무에서 맘 편히 쓸 수 있는 경공격기라는 위치를 가진 T-50, FA-50을 이길 항공기가 한 대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결과 2022년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FA-50을 사겠다며 앞다퉈 돈다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48대 도입을 선언하자마자 이집트에서도 FA-50백대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나온 게 컸는데요. 현재 이집트에서는 구형 미라지 전투기와 구식 훈련기를 대체할 항공기로 FA-50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라크에 판매한 T-50IQ가 무수한 가동률을 보인 데다 필리핀에서는 FA-50PH가 실전에서 성과를 거뒀고 K9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믿을 만한 거래 상대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FA-52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T-50, FA-50을 살지 말지 고민하던 나라들도 구매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순번이 밀려 전투기를 제때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허겁지겁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8월 중으로 FA-56대 도입을 확정지을 것을 결론 내렸고 필리핀에서는 필리핀군이 다목적 전투기 사업으로 도입할 신형 전투기 24대를 FA-50 블록 20으로 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아일랜드 공군에서도 명국에게 국가 안보를 계속 맡길 게 아니라면 첨단 전투기 중 가성비가 가장 탁월한 FA-50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나라가 FA-50을 산다면 수주량이 무려 200대에 달합니다. 여태껏 생산된 T-50 계열기가 200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T-50 400대 생산이라는 대성과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기존 FA-50이 아니라 FA-52 개량형민 블록 20을 사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만약 블록 20이 제때 완성되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모든 계약이 순식간에 파토나는 참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KAI 측에서 블록 22 조기 개발을 위해 대대적인 TF팀까지 꾸릴 예정인데요. 지난 8월 8일 KAI는 자사의 웹진을 통해 FA-50 블록 22 진척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연료탱크 용량을 기존의 2배인 300갤런으로 늘리고 후방석과 후방동체에 연료 탱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동체 설계를 바꾸지 않고 비약적인 항속거리 증가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전 장비가 개선됩니다. 기존의 FA-50은 훈련기 사양을 겨우 넘나드는 수준의 대전자전 능력도 없는 구식 항전을 탑재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량을 통해 첨단 항전 장비로 개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무 컴퓨터의 국산화와 조종실 개조입니다. 특히 조종석의 변화가 엄청난데요. KF-21, F-35처럼 복잡한 계기판을 대형 디스플레이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정비성과 유지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항공 계기판에 쓰이는 부품은 작은 스위치 하나조차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실수로 건드려도 쉽게 오작동하지 않고 일단 사용하면 100% 제 성능을 내야 하다 보니 비싼 부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품을 디스플레이로 대체하면 비싼 부품을 쓰지 않아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공간 활용도가 아주 좋아집니다. KAI는 여기에 조종성 향상을 위해 신형 HMD를 추가할 계획인데요. HMD는 F-35에 쓰이는 디스플레이로 현존 최상급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경공격기 중에서는 최상의 조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이리스-T,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등의 첨단 5세대 적외선 미사일 중 하나 또는 다수가 통합되어 공대공 교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레이더 역시 AESA로 교체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다른 전투기라 봐도 무방한데요. 게다가 놀랍게도 이미 사전 준비도 끝난 것 같습니다. 기존 FA-50 12대를 도입한 뒤 이후 블록 20 사양을 도입한다는 폴란드 측의 발표로 보아 늦어도 2020년대 중후반에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므로 블록 22 개발이 지연되어 수출이 막힐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최근 발생한 F4 추락 사고입니다. 지난 12일 수원 비행장에서 이륙한 F4 팬텀 1대가 서해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했습니다. 지난 1월 F5 추락으로 심소령이 순직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공군 지휘부는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 봐도 F4와 F5의 조기 퇴역을 더 서둘러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대체할 전투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공군은 2025년 이전까지 F4와 F5를 조기 퇴역시키고 그 공백을 FA50 20대 신속 도입, 이후 F35 20대 추가 도입, 그리고 KF21 20대 조기 도입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우선 FA50 20대로 급한 불을 끄고 이어서 F35로 여유를 마련한 뒤 KF21로 구멍을 완전히 메꾸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이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2025년이 아니라 당장 F4와 F5의 조기 퇴역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전투기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FA50을 생산할 생산 라인이 없습니다. 현재 KAI의 T50 계열기 생산 라인은 단둘뿐입니다. 여기에서는 2대 생산이 한계입니다. 이 정도로는 이번에 터진 국내 물량을 메꾸기도 버거운데요. 그래서 이참에 생산 라인을 크게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1터부터 2개 추가해 구형 전투기의 조기 퇴역분을 빠르게 메꾸고 수출도 빨리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꽤 그럴듯한 주장인데요.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군은 이번에 긴급 도입분을 제외하면 앞으로 KF21 보라매의 도입에 집중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민 수출 중 상당수는 아직 논의 중인데 만약 수출이 실패하면 늘린 생산 라인은 짐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8년 T50A를 꺾고 TX 프로그램의 도입 대상으로 선정된 T7A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서 미 공군과 미 해군이 한국의 T50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잉은 미 공군의 T7A를 올해 안에 개발하고 2024년부터 양산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024년까지 개발을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많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현재 보잉사가 대대적인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T7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 현재까지 올해 추가된 비용만 3억 6,700만 달러, 우리 돈 약 4,800억 원에 달합니다. 아직 한 해가 가려면 4개월이 더 남았다는 걸 고려하면 올 한 해만 6천부터 7천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T50A의 반값이라던 T7 가격이 T50을 넘을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미 공군은 격분 중입니다. 안 그래도 보잉이 최근 내놓은 F-15EX, MQ-25, KC-46 등이 유지비 폭등으로 미 공군을 괴롭히고 있는데 보잉이 호언장담하던 T7까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 공군에서는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 ATT를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TT 사업은 우리 군의 타50에 해당하는 전술입문기를 100대 이상 신규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이 ATT 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보잉이 따낸 TX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T7의 도입을 우회적으로 취소하고 우수하고 검증된 훈련기인 한국의 T50을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잉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미 공군의 최종 결정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T7 사업이 계속 흔들린다면 미 공군이 한국의 훈련기 100대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업이 성공할 경우 T50의 총생산량은 600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이 더해진다면 그 규모가 무려 800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T-50 1000대 판매 및 수출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대한민국이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